아나키즘 7번째. 특히 노동조합들 중 경이로운 성과를 낸 곳은 산업영역 분야이다. 노조는 산업의 영역에서 산업행정 전체를 장악, 운영했다. 이후 1년여 동안 카탈루냐의 철도는 근대화되었고 서비스는 새로운 영역까지 향상되었다. 이 같은 진척은 제관 운수체계 등에서 구현되었다. 전쟁 산업에서도 조합은 각종 성취를 이루었다. 이전의 휴전 조약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전쟁 물자, 수입 수출 모두 금수 조치를 당했었다. 그리하여 파시스트 반란 전의 카탈루냐에는 방위산업체가 전무했다. 상황이 바뀌자 조합이 우선 고려한 것은 전체 산업을 내전을 감안해 전쟁 수요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합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데 지는 영향을 쏟아부었기에 여력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노동자 조국 수호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 회전의 노력으로 전시산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며 이 작업을 완수했다. 현재 카탈루냐는 시시각각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283개의 유기적 공장을 운영해 전선에 차질 없이 보급한다. CNT는 12만 명의 시민군을 전선에 배치 중이었고 상당한 인적 손실을 입었다. 그간 어떤 조직도 내전에서 CNT, FAI가 치른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입지 않았었다. 대파시즘 투쟁에서 CNT, FAI는 프란시스코 아스코, 부에나벤투라 두르티 등 훌륭한 전사들을 상당수 잃었고 그 전사들의 노동자 조국을 위한 봉골 쇄신은 스페인에서 그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승화시켰다. 내전 중의 카탈루냐 대부분의 전사는 원활한 전쟁 물자 수요에 만족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카탈루냐의 노동조합들은 제1차 세계대전 시 프랑스가 14개월 동안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양을 7주 동안 생산해냈다. 파시스트들이 일으킨 원치 않은 전쟁은 카탈루냐에서 스페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무수한 전쟁 난민을 만들었다. 그 수는 100만에 달한다.
카탈루냐 병원의 환자 중 50% 이상은 카탈루냐인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은 이 예상 밖의 수요를 감내했다. CNT의 교사연합은 기존의 교육 체계를 재구성했다. 예술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등 보다 문명화된 노동조직들이 생겨나 그간 내려온 많은 난제들을 풀기 위해 발벗고 나서 해결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조합들이 사회재건의 완수나 생산 소비의 구조 조성 등 시민 생활에는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전쟁 시 파시스트에 장악된 주요 원자재의 회수도 당장은 불가능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침공도 난제였고 해외 자본의 적대적 태도도 문제였다. 러시아와 손잡은 일단의 스페인 공산당의 반혁명적 자중질환도 큰 장애물이었다. 이런 첩첩의 난제로 인해 조합이 사회재건 등 중요한 내치 작업을 승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도 토지와 산업단지를 조합 통제하에 둠으로써 조합은 사회주의로의 의미 있는 첫발을 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체 산업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본가 없이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스페인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 가운데서도 이룩한 이 성공적 노동조합의 성과는 스페인의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의 불세출의 과업으로 평가받았고 다가오는 사회주의 운동들의 새로운 전망을 예시한 희망찬 예열이었다. 세계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들의 세계 노동계급들에게 이 건설적 창조적 사회주의에 대해 이해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노동계급들이 경제주의적 투쟁 조직을 통해 이 방안을 시행한다면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은 시간 문제이다. 제 나라들에는 각기의 전통과 고유 관습, 심리적 특성, 토속 신앙 등 역사적으로 결정된 특수 상황들이 존재한다. 연방주의는 이런 많은 자유사상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다. 크로포트 K는 영국을 예로 들며 혁명 시 노동자들이 영국 사회경제를 완전히 깨집어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탁월한 방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노동자들이 확고한 목표와 계획 아래 작업한 세 가지 방법은 조합주의, 협동조직, 지역자치주의적 사회주의였다. 노동자들은 사회를 해방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을 조성하는 것도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되며 대동세상은 펼쳐진다고 역설했다.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조건이 각국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도 자본주의적 착취의 결과는 모두 동일해. 국제주의적 연대는 필수이다. 특히 각국 노동자들은
투쟁에 있어 민족 조국을 내세운 소위림판 이해관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국가는 그 미개한 최면에 침잠되어 퇴보를 자청했다. 신세대 조직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할 고유의 이득은 국가나 유산계급들의 이득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1차 대전 이후 독일 사회당과 노동조합의 협력은 최악이었다. 독일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협력은 겉으로는 노사 간 상생 운운했지만 실은 노동자들을 반려견으로 만들어 부르주아들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주워 먹는데 만족하도록 길들였을 뿐이다. 협력이라는 것은 각각의 존재와 이해 구조를 상호 인정할 때 진정성을 띈다. 지난 세기 여러 나라 부르주아지들이 타 국가와의 교육 등에서 무언가 이득을 편취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일말의 콩고물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경제적 압제를 가하는 구조를 조성해 편취한 눈물의 빵이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노동자들은 자국의 부르주아들이 식민지와 그 인민들을 무제한 착취해 강탈한 이득의 콩고물을 울며 겨자먹기로 주워먹곤 했다. 그러나 곧 식민지민들도 깨어날 때가 온다. 그때는 노동자들이 주워먹은 하찮은 콩고물의 1000만 배를 노동자 자신들이 상환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좋은 예이다.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그들 국가가 새로운 식민 시장을 거저다시피 개척해 당장의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의 이득들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여파로 국경 너머의 타국 노동자들까지도 실업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게 되는 의외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부르주아의 콩고물은 결과적으로 국제노동운동을 불련시키는 악의 근원으로 작용해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은 4분 5열 파멸될 것이며 그때는 인터내셔널의 어떠한 결의안도 의지도 이 균열을 메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균열로 인해 임금 노예제의 수령에서 해방되려는 노동자들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것이다. 자국의 부르주아지의 이득과 용합하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셈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노동자들은 시장을 유지 확대하려는 유산계급의 전쟁에 끌려다녀야 한다. 노동의 파시즘도 경계해야 한다. 독일 사회주의 언론은 제1차 대전 당시 해외 영토 병합을 강력 주장했다. 이것은 정치 논리에 함몰된 노동당들이 전쟁 전부터 학술적 국수주의적 요설로 강변했던 독단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노동권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동일하게 지닌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행동할 때만 국제노동계급의 해방의 문은 열린다. 모든 시대는 각기 시대적 문제를 지니고 있고 시대적 해결책도 지닌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인간을 경제적 착취와 정치사회적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정치혁명의 유효기간은 끝났으며 정치혁명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 기반을 전혀 대체하지 못한다. 그저 정근대적 구호만 나무할 뿐이다. 대각선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타락해 파시즘의 이협의 효과적 대응을 못하는 무능한 우포에 그친다. 한편 정치적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판의 황야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상실해 떠는 대중들의 참된 사회주의에 부응치 못한다. 개혁의 외침도 열매도 아득히 멀어져 갈 뿐. 거대 자본주의와 찬란하게 빛나는 현대 국가들의 발전된 면모는 역설적으로 세계적 재앙을 촉진한다. 지난 세계대전이 빚어낸 경제 사회적 결과는 거대 자본의 괴물을 만들었고 그것은 나날이 재앙의 운송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문명에 대한 종말적 위험이며 지성인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돈이 살고 돈이 죽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주의 정신으로 인간의 경제적 삶을 보편타당한 인간 지면에서부터 차곡차곡 건설하는 것이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가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생산자들이다. 모든 노동자를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를 정권의 도구로부터 해방시키고 생산자 조직의 자유로운 연합을 통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시행하는 역사의 순리로부터 부여받은 인본정신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의 노동자 농민 민중들에게 이 숭고한 목표를 확성시켜야 한다. 그들을 반자본 반앙시앙 레짐 투사로 단련시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대 아나키즘 조합주의 목표이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사명은 완수된다.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모든 국가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자본, 권위, 파쇼, 기급, 교조국가를 거부할 뿐이다. 노동자 민중들이 주축이 돼 선수 아래에서 위까지 아우르는 국가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오히려 반긴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의 방법론. 아나키즘 조합주의의 정치적 행동 강령.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 직접 행동과 의회주의. 노동자들의 파업의 의미. 동조파업, 총파업, 보이콧, 사보타주,
사회적 파업, 반공국주의. 일산에서 아나키즘 조합주의는 국가의 정치구조 따위는 외면하고 정치적 투쟁도 관심이 없고 그저 경제적 투쟁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한다. 이는 단견적 오류이며 계산된 왜곡이다. 원칙적 전술적으로 현대 노동당들과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을 단순히 구분짓는 일을 정치적 투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전에 양장한 이 투쟁의 형태와 목표를 살펴야 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은 지배자 없는 미래사회를 이상사회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꾸준히 국가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사회적 삶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지향할 뿐이다. 이런 탈국가 전술이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의 방법이고 목표다. 노동자 정당들은 국가와 정권의 영향 권력을 꾸준히 넓혀 행사하고 사회의 경제적 삶조차 용납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들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국가자본주의 시대를 초래했다. 이것은 사회주의 투쟁 목표에 반하는 패착이었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의 현대 국가와 정치 권력에 대한 관점은 자본주의판 착취를 바라보는 관점과 같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와 그 지지자들은 세계에 만연된 사회적 불공정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판 경제 질서에 근간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는 자본주의적 착취 형태를 철폐하고 사회주의적 질서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나 차선책으로 재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의 자본가의 이윤율을 낮추고 생산자의 노동력에 대한 합당한 지불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은 국가를 빙자한 정치적 권력 행사도 동일한 전술로 응대한다. 많은 현대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 독점, 계급 분할판을 정치 권력의 모든 강화 수단을 통해 영구불변시키려 드는 것도 좌시하지 않는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은 착취 체계의 정치적 보호도구인 국가를 부정하고 파괴할 것이다.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독점 자본과 반동들의 무력 공세 등 무자비한 공격을 받겠지만 같은 방식의 맞대응이 아니라 그간 이룩한 정치, 사회, 정신적 권리를 기반해 정립한 질서 안에서 투쟁하고 방어한다. 노동자들은 다의적, 이질적 사회에서도 경제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런 국가의 정치적 구조도 고찰한다. 노동자는 나날이 일용할 빵을 위한 투쟁과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 모두에서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스스로 이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고 이룩한 권리와 자유는 사수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지니기 위해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이 당대의 정치적 투쟁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파시즘의 결사항전하는 스페인 CNT의 치열한 전투각을 실증이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의 정치적 투쟁은 입법부를 통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한다. 정치적 권리는 의회로부터 발생되지 않는다. 대의회 밖에서 발생해 의회를 강제한다. 또 정치적 권리를 의회가 법제화한다 해도 그것은 곧 물거품이 뛴다는 것을 경험으로들 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 조직이 분열의 약점을 드러내면 노동자와 맺은 합의사항은 무효라고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인민이 분열의 저항력이 약화되면 정부도 제방 권리와 자유를 폐지하려 들 것이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별나게 외치는 자칭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치기구는 노동자들의 정치권 자유를 제약하거나 사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소멸시키려 든다. 정치적 권리는 결제된 문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세포에 내재된 권리행사 의욕이 파시국가와 정치를 불태워 대중의 폭력적 저항을 고무시킬 수 있을 때 보정된다. 의회 안에서 야당이나 헌법에 대해 파괴를 구걸하는 따위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꼴로 미국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킬 방법을 아는 자를 적이든 아군이든 신중한 태도로 애경으로 대한다. 이것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통하는 철칙이다. 인민들의 제반 정치적 권리와 특권들은 정부의 호의가 아니라 인민들 자신의 피땀으로 쌓은 구축자산이다. 그러나 그간 국가와 정부는 호시탐탐 이 기본 권리의 축조를 방해할 국리를 짜내거나 설령 성취했다 해도 공권력을 동원해 파괴시켰다. 지배 권력으로부터 이 권리들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대중운동과 대혁명이 필수이다. 이런 극단적 운동과 혁명 없이는 권리 탈환은 불가능하며 지배계급은 절대로 이 권리를 순순히 풀어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지난 300여 년 이래 전제군주들로부터 꾸준히 대소의 권리를 앗아온 투쟁의 역사를 지닌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선도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직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피난 투쟁을 벌였다. 프랑스는 1886년까지 노조결성이 금지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정부 투쟁이 없었다면 프랑스 공화국 노동자들은 20세기 말 지금까지도 단결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조직을 꾸려 대내외에 공포하고 의회의 정면 대결로 맞서자 여러 나라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난감한 상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인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었다는 사실에 혹해서는 안 되며 왜 그들이 그 권리를 주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레닌의 말과 사상의 맹도들은 자유를 부르주아들의 전유물로 간단히 단정하고 만다.
그러나 그 단계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노동자들에게 무가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그간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주었던 무수한 투쟁, 반란, 혁명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게 만든다. 레닌과 그 추종자들 주장처럼 만약 자유가 부르주아들 전 유물이라면 레닌은 굳이 차르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었다. 니콜라이 2세기 전제 정권 수호자들도 자유가 부르주아 전 유물이라는 데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리라. 전무후무 반동 이론과 조세프 드 메스트르와 루이 보날드 같은 농객들은 레닌의 주장을 이미 다른 어휘와 문장으로 설파했다. 당연히 전제정권 체제의 수호자들은 이 반동 농객들을 우러러 매셨다. 그러나 아나키즘치와 주자들은 자유와 권리를 노동자들의 원천세에 풀어서 생명으로 여긴다.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대정치적 투쟁에 도움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의회는 미미하고 희망이 없는 정치 투쟁의 장임을 노동자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계급 편에서 볼 땐 기존 의회 체계는 갈등을 조정하고 협업을 통해 이득을 편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현재의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 유지와 유리한 유기적 정치 조직을 유지하면 공통의 이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통 이득이 발생하기에 제반 정당 간의 공통합의 방식은 더없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노동계급은 상황이 다르다. 현존 경제 질서는 경제적 착취의 원천이고 국가의 조직된 힘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종해야 할 괴물이다. 자유선거를 통해서도 유상계급과 무상계급 간의 차별을 철폐할 수 없다. 사원권은 사회적 불평등의 체계를 노예가 알아서 주인을 섬길 권리를 법률적으로 인가할 따름이다. 노동자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저항의 힘을 무의로 돌리고 현존 체계와의 전쟁을 불능의 운명으로 만든다. 그간 실제 사례들도 그러했다. 의회 정치 참여는 노동자들을 숭고한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또 의회 정치 참여는 노동자들이 반동의 공격에 맞서 권리를 지켜내는데 도움은커녕 되레 방해물로 작용한다. 독일의 비중 있는 연방 프라시아는 히틀러 집권 전에는 사회민주당이 정부 내 제1당이었고 주요 부처를 모두 장악했다. 그러나 프란츠 폰 파페는 힌덴부르크에 의해 수상에 임명되자 진흙으로 대타를 일으켜 헌법을 무시하고 소위 1명과 12명의 병사들로서 프러시아 행정부를 전격 해산한다. 사회당을 무기력해 불법적 공개적 후원을 제국 고등법원에 제소하는 등 수동적 대응이 고작이었고 쿠데타의 실체적 흥망에 대한 올곧고 강력한 저항은 전무했다.
그러자 반동 세력은 사회당을 가볍게 여겨 하대했고 순식간에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이런 아픈 과거를 타선지상으로 삼아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은 정치적 투쟁 방식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적 투쟁은 직접 행동을 전개하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고 다짐한다. 사소한 임금 투쟁에서도 이 방법은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궁지에 몰리면 경찰을 부르고 유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사대를 조직한다. 이런 까닭에 유산계급의 정치적 투쟁은 필승의 운명을 건 절대행위다. 공동체적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다. 중요한 경제적 행동인 총파업도 결국 정치적 행동의 활동이다. 이 정치적 행동은 의회주의적 행동보다 더 중시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의 대파시즘 전투,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조합주의자들이 큰 희생을 치르며 수용했던 반궁극주의적 선동 등이 그간 행했던 정치적 투쟁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능력의 한계로 인해 노동계급의 경제적 투쟁에 기대야 했다. 보편 선거권 쟁취를 위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정치적 총파업도 같은 성격을 띈다. 러시아에서 차르가 순순히 헌법에 서명한 것은 1905년 노동자들의 결사적 총파업 덕분이었다. 그간 계속된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영웅적 전국가적 투쟁도 얻지 못한 이러한 결실이었다. 단결된 노동계급의 경제적 행동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 정치적 투쟁의 중요 지점은 정당이 아니라 노동대중의 경제적 직접 투쟁 조직이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각성해 모든 활동 중심을 대중교육과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힘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했다. 경제적, 정치적 투쟁은 대중의 직접 행동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어떤 사태이든 직접 행동만이 결정적 순간에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한 유일한 방법론이었다. 지난 시기 부르주아들은 납세 거부, 보이콧, 폭력혁명 등의 직접 행동을 통해 전제왕정과 투쟁의 승리를 쟁취했고 사회 지배계급을 탈취했다. 그러나 현대 부르주아지는 자기 조상들의 불법적 역사적
방법은 부정한 채 해방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이라는 명분하에 태연히 살육을 자행한다. 자신들의 법의 잣대로 피지배 계급이 멍에를 씌워 이득을 독식한다. 아나키즘 조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직접 행동은 파렴치한 편법으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압제를 가하는 자들의 즉각 대항하는 전쟁이다. 이 경의적 방법론들은 단순한 임금 투쟁부터 총 파업까지의 파업, 투쟁과 보이콧, 여러 형태의 사보타주, 반군국주의 선전 성동들, 자금 스페인에서 행해지는 파시오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무장 저항 투쟁 등이 있다. 이 중 조직적 노동거부인 파업이 가장 상용되는 전투기술이다. 산업시대의 파업과 노동자들과의 관계는 봉건시대의 다발적 농민봉기의 의미와 같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용자들로부터 얻어낸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 수단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적 메리트의 방어 수단만은 아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저항력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기성체계에서 투쟁을 통해 확보한 제 권리를 생생히 목격하고 실감하는 수단이다. 노동자들의 경제투쟁 조직처럼 일상적 임금투쟁도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결과물이다. 이 질서에서 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의 의무다. 임금투쟁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빈곤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여타 사회적 문제는 임금투쟁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이 사회문제의 핵심 의제에 익숙해지도록 고무해 경제적 사회적 노예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준비케 하는 학교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노동력과 지혜를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만큼 벌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그렇긴 하나 생활 임금은 내내 같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다. 노동자들 투쟁은 문화적 가치도 도출한다. 생산자들의 경제적 연대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투쟁의 무기다. 또 노동자들에게 방향성과 지혜를 제공하는 최상의 학교이자 경험의 대학이다. 일상적 투쟁의 실제 경험과 작용해서 노동자들은 조직을 촉발하고 이해를 확대 재생산하고 지적 활동과 전망도 제시한다. 삶의 경험에서 구한 지적 상승을 통하여 새로운 필요성을 절감하는 개인들과 지적 생활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실체를 파악하기를 소망하는 개인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등장은 임금투쟁의 최상의 사상적 문화적 기반이 된다. 인간의 지적 문화와 고등한 삶의 영위는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조건이 존재되어야 가능하다. 물질적 기반 없이 고등한 지적 삶의 열망은 꿈이다. 빈곤의 나락에 떨어진 인간은 고등한 지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수년,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
물질적 조건을 쟁취한 다음 지적 문화적 향유에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이런 소망을 혐오한다. 스페인의 중추적 강요인 후안 브라보 무리오의 일가는 자본계급의 대노동자관을 적나라하게 대변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노동자는 필요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일하는 짐승이다. 정의는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의 별이고 그 둘레를 정치의 세계와 휘정하는 극이고 또 모든 매매의 원리이고 규제하는 자이다. 정의의 이름 아래서가 아니라면 사람들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정의에 호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나는 국가를 정의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인간이고 싶다. 프루송 특권과 모든 특권적 이치의 특징은 인간의 지성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다. 특권을 지닌 자는 그 특권이 정치적인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인지 간에 지성과 마음이 타락한 자이다. 인간의 자유는 신성함, 인간, 집단 혹은 개인 같은 어떤 외부적 힘이 그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자신이 주체성으로 자연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바쿠닌 아나키즘 7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